관종의 조건 오늘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홍택님은 그 90년대생이 오다라는 그 책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너무 좋은 책을 잘 만들어갖고 스타가 되신 분인데요. 임홍택님의 90년생이 온다. 제가 이분이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신데도 되게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분께 되게 칭찬해드리고 싶은 거는 참고문이 되게 꼼꼼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어디 교수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참고문을 꼼꼼하게 잘 다시는 걸 볼 때 이분은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센스도 있고 실력도 있는 진짜 이 분야 정통파 관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책을 선택해준 우리 박정선님 좋은 책 선택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뭐 재밌으면서도 깊이가 있는 이런 책인 것 같습니다. 관종은 관심 종자의 준말이죠. 관심 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일부러 특이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을 속된 표현인데 이 관종이란 말과 이제 인싸란 말을 혼용해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인싸에는 인사이더의 준말. 그래서 어느 모임이나 그룹에서 중심축에 딱 들어가 있어 사회활동에 적극적이고 사고성이 좋고 친하기 좋은 사람을 보통 인싸라고 되는데요. 그래서 인싸를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보면 관종이 되고 싶어서 인싸 역할, 그러니까 인싸가 되고 싶어서 관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종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좀 돌발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면 비호감이지만 타임을 적절하게 분위기 좋게 하는 관종은 인싸가 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인싸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관종이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서는 원래 관종이라는 단어가 이제 부정적인 의미였는데 과도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오면서도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좀 관심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추구하면서도 그 소위 말하는 부정적인 느낌들이 있고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 뭐 이효리 님이 중간에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심을 받고 싶지만 잊혀지기는 싫은 자기의 심리 상태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고 이중적인 사고잖아요. 뭐 잊혀지지 않으면은 그때 관심도 받고 싶고 잊혀지지는 않고 싶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관종은 관심병자, 그러니까 부정적 이미지의 관심병자가 아니라 관심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장래 유튜버 희망으로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하는데 이게 두 가지 이 욕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럼 지위를 얻게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지위와 자본.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그 양대 산맥이죠. 탁월한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위를 얻고 부를 창출하는 것. 이게 과거랑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기준이. 그래서 현대 시대의 가장 큰 기준이 두 개인데 돈도 벌고 싶고 그다음에 관심 얻고 싶은 욕망 이 두 가지의 결합체가 관종이다라고 정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관심의 주요 변화들이 있죠. 이제 자원 관점과 이제 정보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자원 관점에서 볼 때는 일상생활 자체가 이제 상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이제 점점 노동 생산성이 높아져 갖고 일하는 시간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인의 여유 시간을 막 훔쳐오려고 노력을 하죠. 과거엔 TV를 많이 보다가 최근에는 유튜브를 많이 보고 아니 웹툰을 많이 봅니다. 그 수많은 남는 시간들을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지고 오는 게 필사적인 사업인데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그 여유 시간에 상당수의 중심축에 있는 그 유튜브에 관련된 뭐 UCC, 유저 크리에이트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UCC가 처음에 나올 때는 그냥 재미삼아 찍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준 게 유튜브입니다. 구글의 유튜브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보통 이런 유튜브하고 UCC 만들면 그게 생산성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쓸모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쓸모없고 낭비적인 활동들이 수익 창출의 근간으로 바꿔준 것이 유튜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 본격적인 관종의 판을 깔아준 게 우리 유튜브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적 유전자를 지은 리처드 도킨스 교수님이 이제 밈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었는데요. 유전이 보통 유전은 이제 생물학적 이어지는 것을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 인간의 유전자와 같이 자기 복제적 특징을 가지고 번식하면서 대를 이어갈 때 종교나 사상이나 이념도 같이 복제가 되는 모습을 밈 현상이라고 했는데 인터넷 환경에서 밈 현상이 아주 탁월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컨텐츠를 만들면 그걸 복제하기도 좋고요. 따라하기도 좋고 약간의 병영을 거쳐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예를 들면 비의 깡 그리고 누가 어떤 행사라면 그대를 또 따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쉬워지다 보니까 관종이라는 현상을 나타내기가 좋은 판이 되어버렸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의 관점에서도 볼 때도 정보 과부하의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보가 이제 무한대로 늘으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이 참 어려워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차츰차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협업 필터링이나 컨텐츠 기반 필터링을 통해서 정보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와 협업 필터링은 뭐냐면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했던 항목들을 계속 추천해주는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기반 필터링은 내가 어떤 컨텐츠를 이용했으면 그거와 유사한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것들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많아지니까 정보를 필터링하는 기술들이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자꾸 추천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기가 추천을 받다 보니까 내가 점점 왜곡된 정보를 보게 될 수도 있고 끼리끼리 정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제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또 볼 수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특정의 편향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 그런 정보들 받을 수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더라. 근데 이거를 플랫폼 회사에서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도 있다. 그것이 이제 넷플릭스에 나왔던 다큐죠. 페이스북을 모델로 했다고 알려지는 소셜 딜레마에서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 행동을 우리 플랫폼 기업의 입장에 맞도록 유도해낼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관종이 이제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 가지 조건이 가시성, 협력성, 진실성, 적정선입니다. 네 가지 조건을 잘 맞추면 이제 관종으로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꺼지지 않는 가시성. 가시성은 이게 남들한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핵심 질문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관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관심을 받는 것 하나, 그다음에 그 관심을 유지하는 것. 1단계가 되려면 자기가 화제거리를 만들어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실력이 없으면 한번 반짝일 수 있지만 그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화제성 있는 아이템, 그다음에 요령, 기법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실력들이 존재해 있어야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뭐냐면 무조건 이거를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뭐 유튜브 컨텐츠라는 것은 뭐 일주일에 꼬박꼬박 한 번씩은 꼭 올린다 이런 법칙을 오랫동안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관종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꺼지지 않는 가시성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답니다. 고집스러운 협력. 협력인데 고집스러운, 보통 고집스러운 사람은 협력을 잘 못하잖아요. 이게 아이러니한 단어를 이렇게 섞었더라고요. 주야 협력하긴 하는데 협력하면서도 나만의 색깔을 유지하기. 다른 사람과 협력하면 나만의 색깔을 버려야 되는데 나만의 색깔을 버리면 그게 정체성이 흐려져서 협력을 또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협력을 적절하게만 하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 통로 역할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색깔을 유지하는 것. 그 비핵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조롱을 받았거든요, 많이. 저게 뭐냐. 그런데 그 B 씨가 그 조롱을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꿈으로써 오히려 더 인기를 끌게 되는 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색깔을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기법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좋을지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집중된 관심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부정적인 관심이든 긍정적인 관심이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이용했는데 B 씨 같은 경우는 대중의 조롱을 긍정적인 관심으로 바꿔서 히트를 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실성이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뒤지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기본한 호소가 돼야 되지 온라인상이라고 이거를 왜곡한다든지 거짓으로 하면
결국 그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성이 기반이 돼야 되고요. 결국 자기가 특정한 의견이 있거나 생각이 있으면 그걸 주장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일 때는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견은 접어두고 데이터로 말해라 라는 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정 선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선을 벗어나면 우리 선을 지켜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적정 선을 벗어나면 그게 오버가 너무 다른 사람한테는 부정적인 관종이 될 수 있고요. 또 선에 너무 못알아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인상을 못 줄 수 있는, 그래서 적정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적정선을 지키는 것이 핵심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관종들은 새로운 자본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 자본이 매력 자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본하면 이제 경제적 자본이죠. 돈을 버는 거고,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사회적 자본은 이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 자본은 문화예술 체육에 관련된 자본을 얼마나 축적했느냐인데, 여기에 관종이 되기 위해서는 매력 자본을 추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매력이 있으면 매력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관심 자본을 획득해서 돈을 벌 수 있게 있습니다. 그 대가로 경제적 자본은 매력 자본을 강화시킬 성유수를 받는다든가 장신구를 구입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제 매력 자본과 사회적 관계, 사회적 자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력이 있으면 이걸 기반으로 더 다양한 인맥을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은 그 사회적 자본 내에 그 적절하게 좋은 배우자, 매력적인 배우자를 만나게 한다든지 또 다른 신체적 자산들을 행든지 해서 저희의 나이의 매력 자본을 더 강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력 자본과 문화 자본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자본은 예체능과 관련된 거라고 했죠. 예체능과 관련된 거를 하게 되면 사실게 점점 특기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품격이 상승하죠. 또 이게 상승하고,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이 있으면 예를 들면 파티나 호의를 제공해서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이걸로 해서 인맥이 증가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 자본이 늘면 늘수록 문화 자본을 학습하기 위한, 예체능이 공부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해주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은 문화예술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화적 지식을 기반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이게 서로 선순환 구조를 거치면서 쌓아 올려가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매력 자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예쁜 얼굴, 좋은 몸매, 그래서 요즘 몸도 만들려고 하고 얼굴도 좀 손을 대고 이러는 거죠. 네, 엣지는 그다음에 수락을 좀 해주셔야겠네요. 적절한 장신구, 그다음에 유머 이런 것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그 매력 자본이고요. 조직적 차원에서 이제 자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적 특기, 인간적 매력 이런 것들이 조직에서 활동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하면 매력 자본을 어떻게 강화할까라고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부캐라는 걸 만드는데, 부캐릭터죠, 부캐릭터. 그래서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드라마에서 활동했으면 자기가 연예인 본인의 모습이 있지만 그 부캐릭터로 또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예인마다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의 논리에 맞도록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의 주장은 본인 캐릭터가 원래 있고 부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걸 이중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력을 더 높여 나가죠. 대중들은 알죠. 저 사람 일부러 만든 거라 다 알고 있어요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오프라인 삶을 몰랐던 인터넷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부캐가 원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본 모습을 저희가 잘 몰라요. 이렇게 해서 궁금해하죠. 따라서 오프라인 상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관종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온라인상과 오프라인상에 섞어서 사용할 때 본인의 캐릭터를 더 강화시킬 수 있어서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본인의 본 바탕은 그렇게 매력이 없는데 부캐릭터를 잘 이용해서 온라인상에서 이것을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개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싸이월드에 그 싸이 활동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점점점 가능해져서
최근에 들어서 메타복스 안에서 팬 사인회도 이루고 BTS 뭐 사인회, 뭐 공연 이런 것들도 막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부캐릭터를 키우는 것, 근데 부캐릭터를 통해서 사회적 활동하는 것이 점점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캐릭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디자인 싱킹 할 때 페르소나라는 말을 쓰는데 자신만의 페르소나가 그러니까 복수계의 페르소나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선택 전략, 균형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은 이런데 이제 조직적 차원에서 매력을 더 강화시키려면 결국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협력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으면 결국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을 하면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것. 결국 조직에서 성공하는 길 첫 번째는 실력이고 두 번째는 협력을 잘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뭉쳐진 사람이 액션 히어로인데요. 첫 번째, 자기의 적절한 액션을 취해서 조직의 성과를 배가시키는 유형인데 자기 실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가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협력성, 동료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협력하지만 때에 따라 자기 주장하는 그 협력성의 모습들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드러나려면 진실성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력자가 진정한 액션 히어로가 되려면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실력 갖추는 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한테 관심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실력은 갖췄지만 다른 사람한테 실제로 도움을 준다든지 이 사람의 실력자라는 걸 모르면 그 사람은 진정한 액션 히어로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기대 불일치 이론이 있거든요. 그 이론에 의하면 특정한 상황에서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행동을 해갖고 성과를 얻었으면 기대가 있었던 사람의 그 행동물은 그보다 더 높게 평가를 하는데 기대가 없었던 일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실제 나왔던 성과보다 더 나쁘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항상 기대를 품어주고 그거에 맞춰 결맞춰서 성과물을 내면 기대가 있었으니까 그 성과물도 더 좋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라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의 겸손함을 유지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프로는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겸손함을 잘못 얘기하면 자기를 깎아내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프로의 세계에서는 제가 잘 못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못하면 듣는 소비자의 입장이나 고객 입장에서도 제가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이 왜 이 일을 하지?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 세계에서 갖추는 낮추는 행동은 스스로 실력을 깎아내리게 하고 기대 불일치 이론에서 기대를 낮게 하기 때문에 실제 했던 성과물보다 낮게 평가하는 결론들이 나더라. 그래서 때로는 실력자가 액션 히어로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도록 다른 사람을 잘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멘트를 알려주는 것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직도 문화가 바뀌어져야 이게 관종이 또 인정을 받는 분위기가 될 텐데요. 보통 회사 같은 경우는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은 그 계약 이상의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바로 회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잘못되면 법인 같은 경우는 사장님 같은 경우도 처벌을 받지 않죠. 왜냐하면 회사가 문을 닫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태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진짜로 열심히 안 하게 되잖아요. 열심히 일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조직한 문화는 투명한 조직 문화를 가져야 되고 조직 몰입을 할 수 있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져야 조직 문화가 발달한다는 건데요. 이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적 태만 현상이 납니다. 이런 얘기하죠. 공동 책임을 집시다. 그러면 공동 다 책임을 안 지려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링겔만 효과라는 법칙이 있는데 집단의 구성원 수가 늘어날수록 개개인의 집단 과잉 수요는 기회동도가 되게 감소해버린다는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사회적 태만, 아예 알아서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떨 때 발생하면 의미 없는 일을 할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직원들이 일을 시킬 때는 반드시 우리가 미션이 어떻고 목표가 어떻고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요 일은 전체 일의 맥락 중에서 어떤 것을 차지한다라고 명확히 얘기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 그리고 그 사람이 일하는 거에 대한 보상, 기여도에서 분명한 제시가 없으면 또 태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친밀도가 높지 않을 때는 일을 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회사라는 데서 사회적 관계를 잘 만들어주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업무 완성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조직 문화가 더 혁신적으로 가려면 그 바벨 전략을 쓰는 게 좋더라. 그 양극단의 조합을 허용시키는 그래야 분위기가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평범한 직장 생활이었다면 여가 시간, 퇴근 후에는 뭐 혁신적인 그 여가 활동으로서 유튜브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저 겸업 금지 조항에 서 낮에는 유튜버, 저녁 때는 여가 생활로 유튜브,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유튜브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회사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조직 문화를 좋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마케팅이 변화가 심각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마케팅의 어원이 마켓에다가 ing 붙인 거잖아요. 마켓은 시장인데요. 그 마케팅의 어원을 따라하면 소비자의 관심을 받아서 선택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게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 마케팅은 20세기 초반에서는 광고 홍보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그래서 자꾸 선전하고 선동하고 그랬죠. 그래서 때로는 과장, 또 왜곡 이걸로 사람들을 꼬시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여론을 뭐 조작하고 의도하는 뭐 이런 것들이 초창기의 마케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정성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1950년대 이후에는 차별화 포인트가 제품의 실질적인 기능적 특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느끼는 주관적 인상 거기에 나오니까 제대로 브랜딩을 잘해야겠다, 이미지를 잘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미지의 진정성을 갖게 하자, 뭐 이런 것들 높이 초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후는 광고를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때 브랜드 이미지가 시간이 지나면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아무리 브랜드를 차별화를 하고 제품과의 차별적인 포인트를 뒀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모든 회사가 차별화의 벽이 없어지고 쫓아하는 경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별의 몰락시대입니다. 조금만 시간 내면 어느 회사나 다 쫓아가고 벤치마킹해서 다 비슷한 제품,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는 진정성의 시대가 달리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번에 고객을 관심을 어떻게 받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관종의 법칙을 따라 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 출발점은 업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 재미난 예제가 나와 있네요. 책찍 산업이 있습니다. 책찍. 책찍이 말을 이렇게 책찍질해갖고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책찍 산업이다라고 했더니 지금은 말을 안 타고 하니까 책찍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책찍 산업에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초점을 우리는 택시 산업의 말을 촉진시키는 그런 매개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에너지 자원에 부가적으로 더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이다라고 했으면 지금 택시 산업에 있는 비즈니스들은 그게 엔진을 더 보호하고 엔진을 강화하고 속도를 배양시키는 그런 산업으로 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전통적인 택시 산업, 우리는 택시 산업이다라고 정의를 잘못 내리면 우리의 비즈니스 영역은 다른데 우리도 우리가 하려는 업이나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정확하게 정책성의 본질을 만들어 놓는 것. 그렇지만 그 본질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더라. 그 두 번째는 그리고 이 일들을 개념상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잘해야 된다. 그리고 컨셉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자주 넣었던 사례에 있던 탐스가 지금은 부도난 회사가 됐잖아요. 이미지는 참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고품질의 저렴한 신발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컨셉은 좋았지만 실행력에서 한계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여기에 샘플로 나와 있던 두 회사 볼보랑 펜타고니아가 나와 있는데 볼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차가 되게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성, 협력성, 진실성, 적정성 측면에서도 계속 주구장창 안전하다는 이미지의 제품을 만들고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고 펜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 회사가 손해가 되더라도 친환경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 이거를 추구했더니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컨셉만 좋을 뿐만 아니라 실력도 그렇게 받쳐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 사회적 관심을 이제 어떻게 관종으로부터도 제어할 수 있을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작업 중에 하나는 법을 만들고 정책을 제안하는 거죠. 그거 외에 넛지라는 기법들을 쓰면 사람들의 시민들의 행동들을 또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그냥 법안 만들고 정책 만들고 해서 시민들로 알아서 따라오세요. 따라오자면 벌금 내립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동경제학 측면에서 때 넛지라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점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SNS가 발달하니까 가짜뉴스, 뭐 그다음 헛소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이런 게 가속화되다 보면 아까 정보의 편중, 필터링 이런 기능 때문에 점점 생각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더 어려워지면 알기 어려워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사회 전반적인 긍정적인 분위기와 비관론을 잘 조화시켜서 팩트 체크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로 구분 짓지 않고 서로 인정하는 사회. 그 공포의 군은 집착이다라는 그 봉준호 감독의 말처럼 서로를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가야 전반적인 긍정적인 관중의 사회로 나갈 것이다라고 이 책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뭐 짧게나마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